자, 세 번째 챕터인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 이쪽은 그래도 여러분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쪽 파트보다 조금 더 쉽다 이렇게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는 임금 관리가 1장, 임금의 체계와 형태가 2장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복리후생에 대한 관리,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우리 근로소득에 관련돼서 나오는 소득세와 연말정산. 자, 우리 5장에 해당되는 소득세와 연말정산 쪽은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끝낼 거예요. 우리 소득세 수업은 따로 할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임금관리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교재는 174페이지네요. 네, 174페이지로 이동을 좀 해놔주시고 자, 임금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임금관리에 의해 보상관리라는 게 이제 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보상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자, 기업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대가로 종업원,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반대급부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보상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모든 형태이기 때문에 금전이 아닌 소위 말해서 현물이죠. 네, 그 부분까지도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 보상 관리라는 건 왜 필요한 거예요? 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근로자도 만족을 하고 경영자도 만족할 수 있는 이 보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사실상 좋겠죠. 네, 그분 회사가 무리하게 월급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으면 그거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종업원은 너무 작은 보수를 받으면 그 회사를 다니고 싶을까요? 네,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게 보상 관리 쪽 얘기예요. 자, 내려오시면 자, 우리 임금 관리란 부분에 가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얘기가 나와요. 자, 2조 2랑 5조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의 정의를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데가 자,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봉급과 기타 여하한 저 여기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여러분.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용자는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근로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가 근로자한테 무엇하는 거? 우리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회사 아까 제가 무슨 부분 얘기했을 때요. 보상 얘기했을 때 돈으로 주든 돈이 아닌 거로 주든 따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금품이라고 들죠. 그죠? 금은 돈이지만 품은 우리 현물에 대한 의미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왜 표시해 드리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무슨 뭐 현금만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임금관리란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 임금관리에서는 우리 무슨 부분? 임금 수준의 관리와 임금 체계의 관리와 그리고 임금 형태에 대한 관리로 우리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 자, 그러면 그 임금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거 하나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그렇게 넘어갈 거고. 자, 그리고 이 임금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구성을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음영박스에 있는 이 내용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만 건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내고 있으니 한 번은 보고 갈게요. 자, 임금 수준은 적정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임금 수준 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적정하냐. 그러면 임금 수준의 적정성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 부분으로 지금 들어오는 건데 적정한지를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자, 임금 체계는 공정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요. 자, 그럼 근로자의 개별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구성원 개인 간의 임금 격차를 결정하는 개별 인건비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한지를 봐라. 자, 임금 형태는 우리 임금 형태의 합리성.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임금 형태라는 부분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무슨 고정급, 변동급, 거기다 뭐 이익분배 제도 뭐 이렇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임금 형태라는 건 제가 방법도 많다겠고, 그쵸? 그럼 계산하는 것도 많겠죠?
어떤 사람 1급으로 받고, 어떤 사람 시급으로 받고, 어떤 사람 주급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월급으로 받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의 방법이라든지 지급 방법 또는 임금의 지급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해서 표현하는 부분이 임금의 형태이고 합리성을 갖췄다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얘기고요. 자, 임금 수준 쪽에 내려옵니다. 임금 수준 관리에 임금 수준 내려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임금 수준은 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일정 기간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평균 임금을 말해요. 평균 임금을 우리는 임금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임금 수준에 들어오는 요건은 뭐가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자, 그럼 결정 요인으로 가면 돼요. 바로 결정 요인에 갑니다. 자, 그러면 무슨 부분? 생계비라는 게 필요하더라. 자, 이 생계비는 종업원의 생계비겠죠. 아,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으로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입된 게 뭐예요, 여러분? 최저임금제거든요. 최저임금제. 그래서 생계비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회사는 종업원한테 임금을 주는 입장이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란 부분이 있다. 자, 생계비는 아래쪽에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은 위쪽에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노동시장 요인은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 부분은 자, 여기 상한선이란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한선이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내려오셔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 자, 그러면 종업원은 먹고 사는데 최소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럼 회사가 임금을 줄 때 그 부분은 무엇 해야 된다? 아이,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 생계비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하한선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뭘 물어보냐면 이 요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걸 묻고요. 그 다음에 임금 수준 결정 요인 중 하한선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는 최저임금 제도를 둬서 종업원들의 최저한의 생계를 무엇하고 있다? 보장하고 있다. 그게 이 부분에 내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내려갈게요. 자, 기업의 지불 능력입니다. 자, 기업은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면 지금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줄만 하느냐? 자, 뭐 회사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쓸 건데, 아니, 부당한 부분이더라. 제가 부당이라는 건 불리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기업이 지금 현재 버는 건 100인데, 아니, 월급으로 나가는 건 90이다. 그럼 말도 안 되죠. 버는 게 100인데 90이면 아니 원가 쪽에 대한 건 뭐로 다 중장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은 무리한 걸 한 거죠. 우리 왜 가끔씩요. 그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임금 계약서 쓸 때 연봉 계약서 쓸 때 정말 당황스러운 연봉 계약서들 가끔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줘야 돼? 라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슨 부분 우리는 지불 능력을 봐야 된다. 임금은 회사의 비용이 여러분, 그 비용은 공장이면 제조 원가로 그리고 우리 관리적이면 어디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서 전반적인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 수준 결정에서 우리는 뭐로 보고 있다?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노동시장 요인을 봐라. 그러면 앞에서 무슨 부분? 지금 지불의 능력을 상한선으로 생계비의 수준을 하한선으로 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있을 것이다. 그 범위 내에서 자, 노동시장 요인이 영향을 줘서 우리는 누구를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동시장 요인은 어떤 의미가 들어올 거냐면요. 자, 우리 노사 간의 임금 교섭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우리 왜 단체 교섭에 가장 많이 하는 게요. 근로시간이나 임금 교섭 쪽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또는 국가가 규제하는 사항들, 정부 규제 사항, 그리고 지금 노동이라고 하는 근로자를 놓고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자, 종업원이 필요한데 그런 직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이 시장에 많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 자, 우리 회사에서 주는 수준이, 임금의 수준이 지금 우리랑 동종 또는 다른 회사, 자, 그들이 주는 수준하고 우리 당연히 비교 대치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자,
자, 그런 부분이 노동시장 요인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노동시장 요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쪽 문제는 6회 시험에 6회를 낼 정도로 많이 내요. 그래서 무조건 기억합니다. 자, 임금 수준 조정이라는 부분. 최근에 요거 많이 과거엔 이쪽에 있는 문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요즘에 안 보여요. 네. 근데 또 뜬금없이 되면 우린 또 어렵겠죠? 자, 승급과 승격 있고 베이스업 있고 최저 임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승급이라고 하는 건 자, 뭐라고 얘기한다? 임금 곡선상에서의 상향 이동을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승급이라고 해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승격은 직무의 질이 향상된 것에 의한 임금 상승으로 누구랑 같이 우리 승진이랑 같이 무엇되는 것이다. 병행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자, 베이스업이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업. 자, 베이스업은 임금 곡선 자체 상향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승급과 베이스업이 뭐가 다른데? 여러분 지금 임금 곡선상의 상향 이동이라고 하면 제가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임금은 우리 무슨 부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슨 부분 원래 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곡선상의 상향 이동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요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근속 연수라든지 능력에 의해서 우리 무슨 부분이 기본급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래 100을 받았었는데 지금 120으로 아니 근속 연수 1년이 늘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거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간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그런 게 승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베이스업은 임금 곡선 자체가 상향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런 의미예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임금 곡선은 지금 이런 정도의 기울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 그게 곡선 자체의 상향 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속연수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무 수행에 대한 능력은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곡선이 아예 통으로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얘기는 뭐로 보시면 될까요? 물가가 상승하여 우리 물가 상승도 임금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전체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런 식의 관점. 그걸 우리 베이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최저임금제도. 자,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최저임금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최저 한도까지 반드시 무엇해라? 올려라.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성. 그래서 반드시 올려서 인상된 것으로 주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우리 무엇할 수 없다? 채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자, 2020년 기준으로요.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8,590원이고요. 2019년도에 시급은 현재 8,350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2021년도 거도 최저임금은 사실 바뀌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2020년 기준으로 배우니까 뭐 요 부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로기준법상 임금 얘기가 등장하죠. 우린 벌써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그러면 우리 임금이라 하면 사용자가 우리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금 어떤 이름을 쓰든 우리 무슨 부분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고 들어가실 것.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임금 여부 판단 기준에 가시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주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 회사가 주는 돈. 여러분 사용자는 회사를 말한다겠어요? 기업.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근로의 대가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과 은혜와 호의적인 금품과 실비 변상적인 금품과 복리후생적인 부분이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원칙이란 부분은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제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한테 대가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은혜적, 호의적인 금품은 우리 종업원들의 경조사비를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조금, 의문금, 회사 창립일 때 뭐 줬다란 이런 식의 관점이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실비 변상적에 해당되는 금품은 우리 여기 뭐 보안 장비 구입비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무슨 부분? 지금 실비 변상적 금품도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또 포함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작업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구입해서 종업원한테 주는 거죠. 그럼 종업원은 그 작업복을 입고 일을 했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또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학자금을 보조하거나 의료비를 보조하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복리후생비라고 쓰는데 이 부분이 무슨 뭐 임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조금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은 아니다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상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판단해서 보셔라. 됐을까요? 그렇게 보는 부분. 제가 왜 깊은 얘기 안 하냐면 이쪽은 1급이었으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내요. 근데 2급은 깊은 얘기를 잘 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교재에서 뺄 수는 없어요. 네, 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임금의 성격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요것도 사지선다 4개 딱 좋아요, 여러분. 임금의 성격은 기업의 특성과 종업원의 특성으로 나뉘어서 가요. 자, 기업의 특성에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임금은 회사의 비용이다, 원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의 요소이고, 자, 그리고 종업원 유치와 유지의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기업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되는 게 임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가 타 회사보다 또는 직종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타 기업보다 우리가 임금을 더 많이 준다라면 우리 회사를 오고 싶어 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우리 사실상 임금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돈이라는 거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용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업원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특징은 사회적 신분 상징을 가지고 있고 동기부여 효과를 주고 있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비 원전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실 것 같아요. 네, 크게 어렵게 막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 참 많이 냅니다. 자, 이건 근로기준법에 기준이 있는 거라서 내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회사가 임금을 종업원한테 줄 때는 반드시 금전으로 주셔야 돼요. 통화. 그래서 통화 지급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 통화를 자꾸 뭐로 줄까요? 현물이요. 회사가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한 근로자 A씨한테 월급을 줄 건데 우리 회사가 치킨 회사이다. 치킨으로 다 주겠대요.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직접 지급의 원칙. 자, 임금은 반드시 누구에게? 근로자 본인한테 반드시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직접 지급 원칙. 자, 전액 지급 원칙. 자, 근로를 제공하고 우리가 줘야 되는 임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100만 원 다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액이라고 얘기해요. 전액 지급. 자, 정기 지급의 원칙. 자, 이 부분은 우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게 정기 지급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 1회 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을 주든 5번을 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번을 주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우리 외국 같은 경우 주급으로 주는 데들도 있잖아요. 근데 주급.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4주가 기본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4번 받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요 문구 요즘에 워낙 많이 냅니다. 이것도 문제 풀어보시면 계속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들어갈게요. 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에 내용을 좀 얘기할 건데요. 자,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다시 무엇으로 통상과 평균임금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통상이 어떤 의미고 평균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왜 정의를 하고 있고 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며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안 보고 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박스 때문에 중요해요. 자,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런 부분의 내용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갖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런 거죠. 회사가 연장 근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된다. 우리 법적으로 기본급의 얼마를 50%를 가산해서 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에서 봤더니 기본급 말고 니네 다른 수당이 있던데 그 수당도 통상임금이야. 그거 왜 통상임금 계산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본급만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불법이었다고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무엇 해야 될까요? 다시 계산해서 종업원한테 다시 월급을 추가로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통상임금으로 유롱고 계산할 때 써라 이 얘기고요. 평균임금은 유롱고 계산할 때 쓴다고 해요. 그럼 평균임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땐 우리 퇴직일이 결정이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우리 퇴직금을 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이 평균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 통상임금을 가지고 주는 건 해고 예고수당, 연차 휴가수당, 휴업수당, 그리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 휴일근로. 자, 그리고 우리 법에 의해서 유급이라고 표시된 보상에 대한 건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하셔라. 자,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 퇴직금. 자, 휴업에 대한 수당, 연차 휴가 수당, 자, 휴업 보상, 장애 보상, 유족 보상, 장례비, 일시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 또는 각종 재해와 관련돼서 나가는 재해 보상. 자, 그리고 감금의 제한. 여러분, 감금이라는 건 금액, 우리 받고 있는 급여를 줄이는 식의 형태가 나온 게 감금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이상한 건, 아니, 휴업이 평균에도 있고 통상에도 있네요. 네, 이 휴업에 대한 수당은요, 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뭐 70%다. 그럼 그 70%가 넘어서 나갔다. 그러니까 최소 70은 줘야 됐던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우리 회사는 이 휴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근로자들한테 80%를 줬다. 그럼 여러분 초과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통상과 평균 나와지는 거예요. 그 기준 때문에 넘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통상이에요. 근데 넘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평균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정리했고, 자, 내려와서 우린 통상임금이 뭘 말하는지는 최소한 가져갑니다. 자,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건, 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에 대한 금액, 일급에 대한 금액, 주급에 대한 금액, 월급에 대한 금액, 그리고 도급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끝. 자, 다른 건 패스. 됐어요, 여러분? 네, 이 급은, 이 아래쪽은 거의 내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내려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상임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평균임금. 자,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를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이 여러분 이유가 아니라 이전 3개월간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평균임금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건 정의 문제도 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려오세요. 자,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부분에 공식을 가서 봤더니 우리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공식 쓰는 거죠. 자,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나오면 우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평균 임금.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었던 임금 총액 나누기 총 일수의 기준은 몇 개월이다? 우리 이전 3개월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고 여기 가로 주고 여기 숫자 뭐 들어가냐고 물어봐요. 3이에요. 네,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은 할 얘기가 좀 있지만 우린 자격증 목적상 뭐 필요한 얘기만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금 체계와 형태라는 부분이 등장이 됩니다. 자, 임금 체계 형태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들여다보면 고정값이에요. 고정값. 그럼 그 고정값이 뭐냐면 이 임금의 체계. 그러니까 임금 체계 관리 안에 임금의 체계. 왜냐하면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걸 뜯어봤더니 기준 내 임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기준 외 임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부가적 임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무자들은 이거 별로 관심이 없지만요. 자, 그래서 기준 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기본급과 수당이 기준 내 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본급은 우리가 급여를 주는 방식에 연공으로 계산해서 주는 연공급, 직무를 가지고 계산해서 주는 직무급, 이 사람이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산해서 주는 직능급. 자, 그런 부분이 기본급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각종 수당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수당 중에 누구요? 직무수당과 장려수당. 자, 이들은 기준 내 임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 외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그리고 왜 기준 내와 기준 외를 나누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준 임금, 기준 외 임금을 나누고 기준 내, 기준 외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던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소정근로 시간, 근로기준법상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 그게 1일 8시간이에요. 그럼 우린 소정근로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8시간을 근무를 하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준 내 임금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 기준 외 임금은 내가 소정근로 시간 말고요. 그거보다 더 다른 부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오버타임이 있는 거죠. 초과 근무가 있어서. 그게 기준 외 임금이에요. 그게 지금 보시면 초과 근무, 임시 작업, 뭐 이 기타는 만들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초과와 임시가 대표적인 기준 외 임금에 속해요. 그래서 나오고요. 자, 부가적 임금은 우리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들. 자, 우리 상여금이요. 상여금. 자,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복리후생과 기타 수당. 이놈 기타 수당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여, 퇴직, 복리후생. 이들은 부가적 임금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지선다해서 속하는 애, 속하지 않는 애 찾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기준 임금 얘기할 때 기본급에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체계는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사지선다에 우리 연결하는 문제 자주 냅니다. 자, 연공급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요가치 기준에 의해서 급여가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연공급은요. 개개인의 학력이나 자격이나 연령 등을 감안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 체계예요. 자, 이게 끝이에요. 자, 다른 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이걸 말한다. 그러면 인적인 요소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속임금이라고 얘기도 해요. 사람에 대한 임금이란 표현이에요. 그래서 넣은 부분. 그리고 얘가 또 하나 갖고 있는 부분, 무슨 부분? 이 연공금을 쓰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신고용 전제로 했었을 때 대부분 이걸 많이 썼다고 해요. 요즘에 종신고용 있어요, 여러분? 왜 옛날 분들 얘기할 때 평생 직장이 있었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근데 지금 평생 직장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종신고용의 얘기가 들어오기 좀 어렵죠.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조건은 이런 표현으로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무급. 자, 가치 기준으로, 직무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진 임금이에요. 자,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다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자,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무엇하겠다?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이 직무급을 하려면 여러분, 앞에서 뭐가 끝나져 있어야 가능할까요?
자, 직무를 분석하여 기술서와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우리는 직무를 평가하여 그리고 임금을 영향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우린 직무 분석, 직무 평가가 선행. 됐어요.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중요성 또는 곤란도 또는 직무의 양 또는 직무의 질, 자, 그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임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됐을까요? 자, 장점과 단점을 봤더니요. 자, 이 직무급의 특징은 여러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지급이 원칙이다. 자, 2급 시험 보실 때 요 글씨를 요 앞에다 추가하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지급 얘기가 나오면 직무급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한 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일한 만큼 가져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 자, 경영조직 개선과 적정조직 개선, 업무 방식에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각 직무 간의 등급에 따라서 공정한 임금의 격차가 유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단점을 가서 봤더니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어렵다고 전 얘기했어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글로 배우니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본인이, 그러니까 이 평가를 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 개인적인 주관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적정 배치가 힘들고 직무 수행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학력이나 연공주의 풍토에서 무슨 부분, 저항. 아니, 지금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석사, 박사 출신이 어떻게 다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직무급으로 무조건 다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직무급은 종신고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종신고용 풍토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가 문제죠. 근데 뭐 점차적으로 다 없어져서 지금은 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에 대한 자유 이동이 곤란한 회사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직능급. 자, 직무 수행 능력 기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능을 무엇하겠다? 등급화시켜서 가겠다. 자, 그럼 이 직능급은 직무 내 요소를 적용한 연공급이라는 의미에서 누구와 누구를 절충한 형태이다. 직무급과 연공급을 절충한 형태이다. 우리 요거 많이 써요, 사실은.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 표시한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연공급은 무슨 부분? 개개인의 학력, 자격, 연령을 감안해서 근속요소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했다. 직무급은 직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최소한 이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능급은 앞에 있었던 직무와 앞에 있었던 연공이 합쳐져서 무슨 부분 절충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 능력에 따른 임금 체제로 직능의 등급화를 시키겠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나오는 게 무슨 부분? 회사에 갔더니 사원 있고 대리가 있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왜 직급이라고 했던 부분. 자, 그런 부분을 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연공적인 요소를 무엇해서 가미해서 호봉의 등급을 정해서 우리 사용하고 있더라. 그게 직능급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장점을 들어가서 봤더니요.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 누가? 직능급은. 왜냐면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주기보상과 급여보상의 구분이 보상기의 확대가 되더라. 구분으로. 그래서 유능인재 보유도 될 수 있고요. 자, 능력에 맞는 대우가 되더라. 자, 그래서 승진 정치 완화가 되고, 자, 직종의 구분 없는 보상 제도로 생산직 불안 감소가 되더라. 이게 장점에 있는데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관독관을 있는 분들이 평가도 하고 뭐 다 하긴 하는데요. 이게 과연이란 부분에 항상 의구점을 주긴 해요. 어쨌든 장점에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단점은 자, 지금 요게 직무와 연공이 합쳐진 건데 우리는 무슨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연공의 습성을 못 버려요. 자, 그걸 못 버리는 회사들은 슬며시 연공주의로 가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직무의 수행 능력도 누군가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영업부의 매출 규모 가지고 평가해서 주겠다. 그런 건 쉬울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직종 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힘들고, 그리고 직무 표준화가 선행되어야만 이 부분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초과 능력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떻게 인정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점이 생기더라라는 게 직능급입니다. 자, 자격급. 자, 자격급은 자격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기업 내 종업원의 자격 취득 기준을 정해놓고요. 자, 그리고 그 자격 취준에 따라서 우리 임금 지급의 차이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에서 있었던 직능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자, 이 직능급을 무엇한 거?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가 자격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내용. 그래서 박스에 놓고 무슨 부분, 뭐 설명합니까? 라고 낼 거고요. 또는 1번에 직능급은 이래요. 2번에 자격급은 이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기준의 임금 체계라는 게 있어요. 자, 기준의 임금 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기준 내 임금이 있고 기준 외 임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기준 외 임금에 가서 봤더니 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초과 근무 수당은 얘기했죠. 네, 얘를 제일 많이 내긴 합니다. 그럼 초과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무엇하였다? 초과하였다. 그래서 우리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철야 근무가 있다.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특수 근무 수당이라는 것도 자주 물어요. 특수 근무 수당. 자, 특수 근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하는 직종들이에요. 그들만 하는 특이점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수의나 경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에요. 이분들 여러분 밤근무, 나이트 근무도 하지만 지금 무슨 부분? 우리 여러분 뭐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시죠? 밤에 후레쉬 들고요. 그쵸? 무서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안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누가 들어와져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도 하죠. 그래서 특수 근무 수당이라는 게 별도 나가요. 자, 특수 근무와 특수 작업은 달라요, 여러분. 자, 그래서 특수 작업 수당. 자, 특수 작업 수당은 우리 표준 작업과는 다른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는 게 특수 작업 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제조업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여러분 우리 하는 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우형 직종들이 있죠. 그러면 광산업은 발파 작업을 한다. 그럼 아무 데서나 발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성격들을 갖고 있는 걸 특수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2번, 3번, 4번은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구분을 해서 가지고 가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외에 직책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기능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실 것. 자, 그리고 이제 임금의 형태로 갑니다. 자, 임금의 형태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임금의 계산과 산정과 지급하는 방법을 임금 형태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임금의 형태는 크게 고정급과 누구로? 변동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최소한 누구는 기억한다? 변동급과 고정급의 의미는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빈도가 매우 희박입니다. 자, 그러면 고정급이라고 나와져 있는 시간급제. 자, 고정급은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근로자의 작업,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해요. 자, 작업량 또는 작업 시간 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를 생산하면 내가 100원을 줄게.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생산하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저는 1시간당 시급이 10,000원이다. 그럼 8시간 일하면 얼마?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이게 왜 고정급제라고 하느냐? 왜냐면 고정 때문에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지금 작업량이나 근로시간은 바뀌지만 거기에 곱해지는 소위 말해서 단가처럼 보는 건 변경이에요? 변경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생산하면 100원 줄게요. 1시간에 10,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0원과 100원은 안 바뀌는 거예요. 누가요? 거기에 곱해지는 시간과 작업량이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금액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고정급이에요. 근데 거기다 곱해지는 게 작업량이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급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오해하지 마실 것. 자, 그래서 동일 시간, 동일 지급 원칙에 따라서 나온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가 이 고정급제 대표적인 부분의 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변동급제 또는 능률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정이라는 건 우리 일종의 단가라고 하는 부분이 안 바뀐다고 했어요. 시급의 금액이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변동급제라고 하는 능률급제는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개별 근로자나 작업 집단이 수행한 노동의 성과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무엇한다? 산정, 지급하는 형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있으세요. 프로그램 개발 회사를 놓고 봤을 때요.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 가보시면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종업원이 아니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무슨 계약을 쓰냐면 프로젝트 계약 하나를 써요. 그리고 이게 끝나지면 당신들한테 얼마를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낼수록 그 프로젝트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득일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빨리 끝내면 뭐가 되죠? 내가 근무를 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너가 물건을 많이 팔면 그 파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뭔가를 더 줄게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가는 거.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이 변동급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동급제는 성과급, 할증급제, 상여급제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래쪽은 안 볼게요, 여러분. 네. 우리 시험 목적으로 그냥 갑시다. 자, 그리고 연봉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볼게요. 자, 연봉제. 자, 여러분, 연봉제라고 하는 부분은요, 연 단위로 책정되는 금액의 의미예요. 그래서 근로자의 업적이라든지 성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또는 상당 부분을 그 부분에 따라서 연 단위로 책정해서 주는 제도를 연봉제라고 합니다. 이 연봉제를 주는 부분은 그냥 나누기 12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따로 고려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장점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 연봉제가 대부분 많이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때 연봉 협상한다. 당신 들어오면 내가 연봉 얼마 줄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장점에 우수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직무동기 부여,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 그리고 임금 관리가 용이하다. 그럼 제가 연봉이 정해지면 나누기 12. 그래서 그냥 끝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리가 용이하죠. 자, 단점은 뭘까요? 자, 지금 제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들어온 제도라고 했었어요. 도입된 배경이. 자,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 지나친 경쟁심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이 연봉은 일종의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서 성과를 보아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얼마만큼의 능력이 발휘가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투자 전문 회사가 이 연봉제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작년엔 투자 유치를 정말 많이 해서 실적 연봉이 1억 5천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투자 유치를 너무 많이 못한 거죠. 그럼 지금 올해의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연봉 협상 테이블에 갈 거예요. 연봉이 1억 5천 줄까요? 안 줘요, 여러분. 갑자기 몇 천을 깎기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연봉 감소 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장유 유서.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분을 무엇하겠다? 우대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선임자 우대 원칙과 무엇하더라? 부딪히더라. 그냥 무슨 부분이에요? 너가 이거 달성하면 이만큼 줄 거라는 관점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임금제라는 게 있어요. 네, 앞에 있었던 고정급제나 변동급제하고 다르게요. 특수하게 이런 부분에 임금제를 가지고 우리 임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집단 성과급제는 자꾸 회계라고 할까요? 인사 2급에서는 크게 출제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임금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익 분배 형태에 따라서 나오는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 분배 또는 배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스켈론 플랜이라는 게 있고 런커 플랜이라는 게 있고 인프루시오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정의를 낼 때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내지는 않는데요. 여기 나온 내용이 뒤에 가면 노사관계 쪽에서도 다시 등장이 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윤 배분 또는 분배라고 하는 부분은 자, 전체 조직의 이윤이 목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업원들한테 무엇하겠다? 부가적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 목표 기준치는 결산을 해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났는데 뭐 그 부분 이익점을 넘치면 그 넘친 부분을 나눠줄게.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할 때 성과 보상의 부분의 대표적인 게 이익 배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윤 배분 또는 이익 배분. 자, 스케일러 플랜. 그럼 지금 제가 아까 2번부터 4번 쭉 읽었잖아요. 이거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임금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케일러 플랜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라고 얘기하냐면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 그 절약분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보아서 우리 무엇하겠다? 배분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런커 플랜은요. 무슨 부분이 우리 상여 자원의 기준을 창출한 무슨 부분 부가가치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부가가치 금액으로 우리 종업원에게 무엇하겠다? 분배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인프루시어락에서 들어져 있는 부분은요. 우리 노동 시간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표준 노동 시간이랑 실제 노동 시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노동 시간이 여러분 더 적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원가 분석을 하는 분들은 표준 원가라는 걸 계산하고요. 그 표준 원가에 의해서 표준에 대한 노동 시간을 계산하고 그 부분으로 임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추정을 해요. 근데 표준 시간이 500시간이었는데 실제 노동 시간은 400시간이었다. 그리고 100시간이 단축됐으니까 인건비가 사실상 덜 나갔을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예상을 세워놨던 것보다. 그래서 그 절약된 노동 시간에 대한 부분을 노사와 근로자가 몇 대 몇, 50대 50으로 나눠가는 식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도 50은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표준 노동과 실제 노동을 비교해서 절약된 노동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몇 대 몇이요? 50대 50으로 나눈다. 자,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요거는 여러분 위에 세 가지 스켈론, 럭커, 인프로시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의 세 가지를 어떻게 하겠다. 난 필요하면 지금 스켈론도 쓰고 럭커도 쓰고 이번에 인프로시어 쓰고 스켈론 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위에서는 각각의 제도를 얘기했던 거예요. 각각의 임금의 제도를. 그런데 이 부분 마지막에 있는 건 이 위에 있었던 제도를 혼재해서 쓰겠다 해요. 회사가 필요하다라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제도를 우리는 무엇하겠다? 혼재해서 쓸 수도 있다. 우리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드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임금 피크제 지속적으로 출제합니다. 자,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된 배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는 55세가 정년인데 여러분 요새 55세는 너무 젊죠. 100세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분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지금 정년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10년을 연장할게. 그럼 65세가 되죠?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은 지금 너가 받고 있는 임금으로는 줄 수 없어. 그래서 55세가 정년이라면 그때 최고점을 한번 찍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56세부터 받는 금액은 무슨 부분? 우리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이제 삭감된 거로 나가요. 근데 이게 최고점을 제가 55세라고 드렸지만 사실 회사에서 55세까지 안 갈 거예요. 그 부분에 적용이 된다면 일정 시점을 정해요.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65세까지 갈 때 임금의 곡선이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게 임금 피크제예요.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년의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무엇하는 거? 감액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적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서로 노사관계겠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임금의 제도가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뭐 요즘에 이런 부분들 계속하죠. 네, 뭐 사실상 국가는 이 부분을 진행하면 일자리가 창출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일자리 창출은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 제도를 적용하면 젊은 층, 남은 돈으로 젊은 층을 고용하지 않겠느냐? 우리 기업들은 그러지 않죠. 자, 스톡옵션. 스톡옵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식 매입 선택권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스톡옵션의 배경을 얘기하면 유능한 인재를 데려오려고 보니 내가 높은 연봉을 줘야 되더라. 근데 금전으로 다 줄 수 없으니 일부는 금전으로 주고 일부는 회사에 주식으로 주겠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부여받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부여받은 돈이 있겠죠. 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네, 그런 식의 형태가 스톡옵션이에요. 그러면 딱 그 부분에 문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자금 부족으로 인재의 충원이 어려운 벤처기업 등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가 스톡옵션이다라고 합니다. 도입 배경은 이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이제 조금 더 변형이 돼서 회사가 성과 보상을 줄 때 무슨 주식을 주는 것 때문에도 스톡옵션이라고 표현이 나오지만 원래 도입 배경은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조 형태 글씨를 가져다 줄 거예요. 자, 임금채권 보장제도. 여러분,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의미가 왜 들어오냐면, 자, 우린 회사가 도산한다.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나는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만큼은 국가가 무엇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라는 원리로 들어온 게 임금채권 보장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에 해당되는 임금은 얼마의 기간? 3개월. 퇴직금은 몇 년? 3년이에요. 자, 그런 부분으로 들어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이라든지 휴업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한테 국가가 누구를 대신해서 회사를,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금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 그런 걸 체당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가는 무슨 부분? 근로자한테 줬던 돈을 누구랑 붙어서 우리 사업주랑 가서 돈 줘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런데 3.3밖에 보호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제도가 임금채권 보장제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